경제 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체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세계의 제국, 세계 제국은 정치적인 제국이라고 보면 되고, 세계 경제는 경제적인 제국이라고 봅니다. 월러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계 체제론을 썼는데요. 이 사람에 따르면 16세기부터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 자본주의 체제, 그죠? 이거를 다룬 건데, 16세기 이후 세계는 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세계 체제로서 확장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를 세계 경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패권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걸로 봐서 이러한 세계 체제를 시기로 나누는데요. 먼저 세계 체제는 1648년이죠. 베스트팔렌 체제, 즉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이 종교 전쟁의 결과에 따른 종교 문제와 국경 문제, 민족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데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각 민족과 나라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어, 국제 협약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국제 협약이다. 그래서 유럽의 주권 국가들의 분포가 정립된 이 베스트팔렌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빈 체제, 빈 체제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했는데 나폴레옹이 패배 이후에 오스트리아 빈이죠. 메테르니가 구울 체제, 그죠?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나라들을 원래 나라로 돌려주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이 지배했던 아메리카, 중남미까지 포함해서 세계를 재구성한 거죠, 정치적으로. 베르사유 체인은 1차 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협약입니다. 이 전쟁에서 독일이 패배했는데, 그죠? 독일 제국과 또 전쟁에 패배한 아, 오스만 제국이죠.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과 이 독일 제국이죠. 이 해체를 해서 이거를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다 자본주의 확장 과정이고, 현재는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공고화되는 단계에 있다. 것이 이 사람의 이제 세계 체제론입니다. 이 사람의 세계 체제에 따르면 이 자본주의가 일국적 차원으로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 차원에서 존재하고 그 세계적 차원에서 각각의 국가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적 근대국가의 특징은 관료와 경찰 그리고 상비군이고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국가는 이제 경제에 개입하는데 자본과 노동 등 생산 조건뿐만 아니라 상품과 자본의 유통 조건 그리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관계죠. 재산권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시장 통제, 독점을 통제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는 생산 조건에 있어서 룰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예제나 농노제는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통 조건에 있어도 일정한 경우에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웰러스턴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 체제에서 오늘날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그 제국주의 지배죠. 스페인이나 영국의 지배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에 있다. 세계 경제가 자본주의가 팽창하는 연장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과정을 보면 미국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전부 다 유럽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윌슨이 국제연맹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 중심의 그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거죠.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러한 것이 이 윌슨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상원과 하원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이 출범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고립주의입니다. 세계의 경찰을 하기 싫다. 이게 이제 미국의 상원과 하원 의회의 생각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 국회 입장에서는 전쟁이 나면 국회의 권한은 약해지고 전쟁 지도자인
대통령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국회는 일반적으로 전쟁에 부정적이다. 즉,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이후에 미국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독일에게 막대한 전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또다시 세계는 제국주의 정탈전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2차 대전 직후에는 1차 대전의 그러한 잘못이죠. 국제연맹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유엔이죠. 국제연합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스탈린과 함께 이 국제연합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돼서 그 밖에 강대국 총 5개의 상임이사국이죠. 5개의 거대 강국들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를 합의에 의해서 유지한다는 거죠. 세계 질서를. 이게 이제 유엔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는 신탁이죠. 그래서 자기 한국과 같이 미국이 점령한 나라를 바로 독립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양육을 한 다음에 그죠? 교육한 다음에 독립시킨다는 신탁이죠. 이거는 이제 1차 대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바로 그 민족을 바로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도기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1차 대전의 패배인 독일과 오스만의 식민지에만 해당됐지만 2차 대전의 루즈벨트의 신탁은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의 식민지는 물론 미국과 연합국의 식민지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루즈벨트는 이러한 신탁이죠. 이러한 신탁을 통해서 그 신탁의 과도기에 미국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죠.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에 대해서 미국도 접근을 보장받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미국이 접근하게 되는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미국이 접근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에게 식민지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게 인도의 독립을 요구해서 인도가 독립되고 나면 미국이 영국 대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식민지를 재분할을 합니다. 윌러스틴에 따르면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서 지금이나 과거나 이 독점이나 준독점이죠. 이러한 것들은 항상 존재하였고 양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점이나 중독점이 이 세계적 차원에서 상업자본주의죠. 원거리죠. 국가의 군대, 해군에 기반한 해외 식민지 쟁탈전, 그죠? 상업자본주의, 약탈입니다. 스페인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 영국이죠. 그 다음에 독점자본주의, 이런 대자본, 금융자본을 앞세운 독점자본주의는 연속적 확대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제국주의는 결국은 상업자본주의로부터 시작되는 근대 중상주의 정책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독점의 형태는 상업이든 산업이든 혹은 금융이든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다는 겁니다. 네, 윌스턴에서 세계체전에서 권력관계는 어, 종속이론에서 밀려왔습니다. 종속이론은 중심부가 주변부를 지배한다는 건데 윌레스턴은 여기에 반주변부라는 중간적 지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뭐 미국이다. 그죠? 중심부가 미국이라면은 어, 그리고 이 주변부죠. 이 주변부는 뭐 아메리카다 아니면 아시아다 한다면 바로 이제 이 미국과 이러한 저개발국인 제3국을 연결해 시키는. 그래서 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되겠죠. 어, 아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이죠.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뭐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어, 이 중심부, 그 다음에 반주변부, 주변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민의 종속 이론에서는 주변부는 영원히 중심부가 되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한국과 같은 나라 예외적으로 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체제론에 따르면 세계적인 이러한 지배 종속 체제 안에서 누가 재화를 어떻게 배분받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화의 배분 방법이 이 세계 제국은 강제적인 거죠. 무력으로. 로마가 그랬죠. 점령으로. 어,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 노예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그다음에 조공이죠. 미국, 중국이죠. 중화 사상. 중국이 조선에 대해서 이 형식적으로 독립하면서 조공, 일종의 조세처럼 조공을 받는 것, 이러한 형태. 그래서 중앙 집권식,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윌레스턴에 따르면 중국이나 로마의 정치적 지배는 세계 제국, 그래서 제국은 정치적인 지배라는 거죠. 이거 수탈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원을 약탈하는 방식. 반면 미국의 경제적 지배는 세계 경제이다. 이거는 이제 착취죠. 산업, 음, 상품이죠. 상품 수출. 그다음에 원자재 수입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획득은 전면적인 경제적 지배에 해당되지 못하고 세계 제국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심 국가로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미국이 오늘날 영토 식민지를 획득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본이나 상품을 수출하지만 어, 군대를 보내서 식민지를 획득하지 않지만 역시 이 대리 통치죠. 괴뢰, 대리 통치, 좀 친미 정권을 내세워서 정치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제적으로만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러한 경제적 지배를 통해서 친미 정권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세계 경제와 정치적인 세계 제국을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제국,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이 지배적인 다수 중심 국가의 세계 경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제국과 세계 경제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미국은 혼자 살 수가 없죠.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협력도 해야 되고, 그다음 자신들이 착취하는 자신들의 그 피지배의 국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세계 체계 내에서 미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는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팽창해왔고, 그래서 미국도 바로 세계 속에서 지배적인 관계지만 상호 관계와 상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윌레스턴의 분석이 제국주의적이고 서구 중심 국가라고 이러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계의 지배죠. 세계의 지배의 축이 이러한 제국주의과 강대국이라는 점에서 윌레스턴의 분석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국주의와 제3세계의 관계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본 축적론, 레닌의 제국주의론, 그리고 중남미의 종속기록 등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본주의인 석구가 발전하려면 비자본주의인 제3세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 축적론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자신의 붕괴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자본 축적을 해야 하는데, 이는 비자본주의 영역을 자본주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착취를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제국주의, 발전된 자본주의는 식민지죠. 식민지, 비자본주의 영역을 필요로 한다. 내니는 제국주의 특징으로서 상품 수출, 자본 수출, 그리고 금융자본의 우위, 세계시장의 분할, 식민지 분할 등 다섯 가지 이 표지를 제기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세계혁명의 관점에서 세계의 체제에 대한 분석을 기획은 했습니다만 그걸 자세하게 저술하지는 못했습니다. 세계죠. 세계의 관계죠. 세계 체제를 분석할 의지는 있었지만 생전에 그걸 저술하지는 못다. 자본부터 시작해서 국가 세계로 나가는 거였는데요. 자본에서 끝났죠. 마르크스의 혁명은 기본적으로 세계 혁명입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계급투쟁이 이 민족적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거죠. 그래서 계급투쟁은 아, 계급투쟁은 그 내용적으로 세계적이지만 실제 형식이죠.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무대는 민족적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일부 국가의 문제를 썼지만 일국 차원에 대한 자본의 전개 과정이죠. 이러한 분석조차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의 확장을 한편으로는 착취라고 보면서 한편으로는 문명의 확대라고 봤습니다. 영국의 인도 진출을 역시 문명화의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본주의의 그 착취, 제국주의의 진출이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화가 심화된다는 겁니다. 식민지의 자본주의가 도입되는 사회혁명은 결국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 철폐라는 혁명과 상호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식민지에서의 혁명이 본국이죠. 본국의 혁명에게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민지의 투쟁을 되게 중요시 봤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또한 세계 차원에서 어, 미국의 노예제가 봉건제나 혹은 농노조죠. 농노제나 노예제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미국의 농장주의는 봉건영주나 노예주인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자본주의 왜곡된 모습으로서 자본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세계 체제 내에서 국지적으로 역사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는 역사가 진보하고 있다. 즉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레닌 역시 막스 마찬가지로 식민지 내 자본주의 도비죠. 이러한 것들이 계급투쟁으로 나아가고 민족해방투쟁으로 나아가면서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의 계기를 만든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저 월러스트는 중심부에 종속되어 있는 주변부는 절대적 빈곤화의 양상을 보인다. 아민의 종속 이론도 그렇죠. 주변부는 영원히 주변부이기 때문에 중심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부와 중심부의 관계를 단절시켜 즉 주변부가 중심부와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웰레스턴은 이제 이 마르크스와 레닌과 달리 이 웰레스턴은 이 자본주의의 그 확장 과정을 절대적 빈곤화의 양상으로 보기 때문에 진보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의 경우에 좀 볼 수 있는데, 인도가 원래 영국의 식민지 전에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잘 살고 무역도 많이 있었는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하면서 인도가 더 빈곤화됐다. 이런 음,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월레스턴의 말이 일정 부분 맞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속 이론 역시 중심 국가에 종속된 주변 국가는 세계적인 수탈 체제로 인해서 사실상 중심 국가로 발전할 수 없다. 중남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의 경우만 놓고 보면 종속 이론이 타당해 보이는데 중남미는 비교적 일찍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1세기 넘게 이러한 저개발 국이죠. 이러한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차 대전 이후 저개발 국가들은 서구를 모델로 하여 근대화와 자본주의로 나갔습니다. 한국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논리는 자본주의 근대화죠. 발전으로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한국을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심각한 계급 대립을 겪었고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의 수탈이나 한국 전쟁과 같이 이제 제국주의 전쟁이죠. 이런 걸 시달리게 됩니다. 남미의 종속이론 학자들은 서구 자본 종속이론은 국제 분업 체제에 적합하다. 종속이론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죠. 세계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하므로 분업 관계가 없는 음, 미국과 소련의 관계, 그죠? 미국과 소련의 관계, 미국과 조선의 관계, 이건 분업 관계가 없죠. 분업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 종속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월레스틴에 따르면 과거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 내에 주변부나 혹은 반주변부 사이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중국이나 소련이 그랬죠.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마르크스와 달리 이러한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지역의 관계, 제3세계의 관계를 유통적 관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그 분업 관계에 있는데 부등가 교환이죠. 수탈입니다. 수탈. 부등가 교환이나 잉여의 점유를 통해서 주변부를 착취하고 있다.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비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편입되어 잉여 가치를 착취하고 있지만 중남미는 이러한 잉여 가치를 수탈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 만들어낸 잉여 가치죠. 이러한 잉여 가치를 미국이 수탈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중남미가 미국의 농장처럼 미국인을 위한 기호 상품을 만들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그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탈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의 부등가 교환의 원인에 대해서 한계 효용학파들은 후진국의 무역 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자본주의 국가의 소득이 증가해도 1차 상품이죠. 제3세계죠. 제3세계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그리 늘지 않고 상품에 대한 원자재 투입의 비율이 기술 발전으로 감소되고 합성 물질이 1차 상품을 대체하여 원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무역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남미 국가는 농산물이나 원자재를 수출하고 선진국은 공산품을 수출하는데 선진국이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이 농산물이라든가 원자재를 그 경제의 성장의 속도만큼 그렇게 빨리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후진국에 대한 수입이 늘지 않는데 반대로 이 후진국들은 공산품에 대한 수입이 늘기 때문에 무역 조건에서 후진국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엠마누엘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은 임금에 의하는데 이 선진국의 역사적 임금, 윤리적 임금이 후진국의 생리적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부등가 교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에서의 임금이죠. 이 임금은 단순히 생존 임금이 아니죠. 어떤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수준으로 단순히 그 최저 생계비에 따르지 않는데 후진국에서의 임금은 생리적 임금, 최저 생계비에 따르기 때문에 바로 임금의 차이로 인하여 상품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미르 아민에 따르면 후진국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선진국과 분업 관계에 있는 후진국의 종속적인 자본주의 부문이 저임금을 통해 전 자본주의 부문으로부터 잉여 가치를 빼내 선진국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이걸 매판 자본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그 한국의 뭐 식품 산업이 되겠죠. 한국의 식품 산업이 한국의 농민을 착취해서 그걸로 상품을 만들어서 일본에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의 농업 부분이 식민지의 공업 부분에게 착취를 당하고 그 착취당한 것들이 다시 선진국이죠. 선진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에서 자본주의 부문과 전자본주의 부분이 분업 관계에 있는 거죠. 이러한 분업 관계는 제국주의를 대리하는 매판 자본과 지배계급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매판격입니다. 주로 어, 농업이죠. 농업 부분과 원자재 부분을 착취한 이 식민지의 공업 자본가죠. 공업 자본가가 바로 선진국의 이러한 공업 자본가에게 이러한 그 착취의 도구로 활용된다. 그래서 매판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3세계 식민지가 해방될 수 있는 이론을 보겠습니다. 로저에 따르면 자본주의에 착취당하고 있는 제3세계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본주의가 아닌 즉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할 때 그 식민지에서 자본주의가
정착되지 못하면 제국주의죠. 식민지 모국에서도 자본이 계속 축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가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은 식민지에서 혁명이 그 제국주의 모국에서의 그 혁명을 촉발시킨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도 비슷한 생각이죠. 사미르 아멘의 종속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는 그 제3세계 비자본주의 국가를 강제로 구조조정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로자의 입장과 같고, 그래서 이러한 제3세계 비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와의 종속적인 분업 체계죠. 이거를 단절함으로써 주변부 국가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중남미가 미국과 관계를 단절해서 자율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사미르 아멘은 사회주의자로서 국가가 먼 미래에는 소멸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분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평등한 분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이제 그 제3세계죠. 비자본주의 부문이 이 착취에서 벗어나려면 식민지죠. 식민지가 벗어나려면 식민지 모국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 이러한 식민지와 제국주의를 연결하는 매판 자본가에 대한 투쟁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판 자본가는 식민지에서 주로 농민이죠. 주로 농민들이죠. 원자재나 식량을 수탈해서 1차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그 제국주의에 수출하고 또 이러한 원자재나 그 농산물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노동자를 착취하죠. 그래서 바로 이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식민지 내의 매판 계급에 저항하는 농민과 노동자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연대해서 식민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자본주의, 제국주의도 더 이상 자신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3세계 혁명을 제국주의 혁명의 조건으로 본 로자나 막스의 입장입니다. 일러스트는 미국이 이 붕괴되는 것까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쇠퇴가 심화되고 대한 체제가 발생할 거로 봤고 이 대한 체제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걷는다. 즉 미국과 분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소련이 그랬는데 사실은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분업을 하지 않는 대한 체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도 미국과 분업을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월레스트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이러한 2단계 전략이죠. 이거는 실패했다고 보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전이라도 당장이라도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대중적인 전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또한 월레스트는 혁명을 위해서 좌파 전략이 이 선거연합이죠. 선거연합과 같은 실질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자유주의 중도파에게 압박과 협력을 해야 된다. 조바니 아리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금융 자본은 이 실물 자본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산업 자본이 공동화돼 있죠. 근데 금융 자본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금융 거래액이 실물 거래의 10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물 자본에 연동되지 않는 투기적 자본이 있는데 이 투기적 자본의 과도한 경쟁이 결국 국제 금융 체제의 혼란과 붕괴를 가속화해서 그것이 미국 패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패권은 비서구죠. 그러니까 제3세계의 주도권으로 극복된다고 봤는데 혹은 사회주의죠. 세계 체제에 편입된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을 주목했으나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은 미국과 분업 체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람시는 폭력적인 혁명 이외에도 그 헤게모니죠. 설득, 그죠? 권위, 이러한 지도력이 중요하고 이러한 지성과 도덕에 근거할 때 지배에 대한 동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말하는 그 계급 투쟁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이 계급 투쟁 못지않게 이데올로기 투쟁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러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사회죠. 이러한 중립적인 시민사회가 있고 지배계급이 이 시민사회를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도 혁명을 위해서 바로 시민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연합이죠. 계급 연합을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지구전으로 점차 해야 된다. 그죠? 우리 진지전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식 기동전이 아니라. 혹은 이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국제 정치에 적용을 해서 영미가 패권을 가능한 것은 어떤 무력, 군사력도 있지만 사실은 영미의 가치관이죠. 어, 자유무역,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 그죠? 자기가 유리한 이러한 가치관을 세계에 확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갖고 가는 힘, 이것이 이제 제국주의의 능력인데, 그러면은 제3세기가 제국주의에 대항하려면 이 제국주의의 패러다임이죠. 자유무역이라는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비판 이론이죠.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죠. 이런 걸 이제 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인데 마르쿠제는 이제 해방을 자연과의 화해라고 보고 하버머스는 해방에 대한 대화와 의사소통을 강조해서 바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비판 이론을 강조를 합니다.